바로 뒤따라 들어가서 장모님을 뒤에서 껴안았다. 장신의 내게 장모님의 작은 몸이 딱 맞게 포감겼다. 자네 왜 이러는가? 하고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금방 말하셨잖아요. 이번에 참기 힘들면 장모님이 풀어주신다고. 저 오늘 도저히 참기 힘들어요. 풀어주세요. 장모님이 스르르 몸에 힘을 빼셨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뜨겁게 받아들이셨다. 그날 우리 침실에는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이 계셨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찍 귀가해서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맥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부탁할 게 있다고 진지하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진지하게 나오니 화들짝 겁이 났습니다. 뭔 말인지 불안해서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유럽으로 장기 출장을 받았으니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패션 회사 다니는데 다른 직원들도 장기 출장을 가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그 차례가 온 모양입니다. 저는 집안일은 내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을 불러서 그 3개월을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출장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초등 1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보통 일이 많아서 귀가도 늦는 편입니다. 평일에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엄마를 달래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장모님께서 자청해서 오겠다고 했답니다. 퇴직을 해서 무료했던 차에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작년까지 선생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원래 선생이라서 그런지 딱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밝고 명랑하고 어린애 같은 분입니다. 개구쟁이 아들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합니다. 조그마한 몸매에 착하게 생기신 장모님을 나도 무척 좋아합니다. 평생 세상 물정 모르고 걱정 없이 살아서 그런지 완전 동안입니다. 40대 후반 같이 보이는 귀여운 아줌마 같은 할머니입니다. 나는 현재 40이고 직업이 공무원이라서 여유는 있습니다. 처가집은 경기도에 있어서 우리 집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60대 초반으로 아주 건강하십니다. 작년에 공무원 퇴직해서 집에서 놀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은 유튜브로 건강에 관한 것을 많이 보십니다. 밥도 건강식 해먹는다고 장모님하고 매일 요리 때문에 신경전이라 합니다. 공무원 성격으로 꼬장꼬장한 장인어른과 선생 출신의 딱딱한 장모님 둘 다 놀면서 집에서 매일 싸우는가 봅니다. 와이프도 부모가 티격태격 싸우는 게 신경이 많이 쓰였는가 봅니다. 출장 명령 받자마자 장모님께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기분 전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장모님도 얼씨구나 좋다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혼자 남은 장인어른이 불만이 많았지만 손자를 돌보겠다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그 지겨운 영감 잔소리 안 듣고 매일 손자하고 노는 것이 너무 즐겁다 하십니다. 무기력한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기분이라고 하십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2달이 좀 지났습니다. 곧 아내도 장기 출장에서 집으로 올 때가 다 됐을 때입니다. 장모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조금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장모님과 나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나는 장신이고 장모님은 조그만하고 귀여운 여인입니다. 장모님도 우리 사위 키 크다고 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도 우리 사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키가 훤칠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로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키가 별로인데 안정된 직업이라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출장 가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뜸했습니다. 아마 둘 사이에 약간의 권태기 같은 것인가 봅니다. 또 아들이 학교 첫 입학을 해서 와이프가 바쁜 탓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좋아하는 타입의 장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저는 장모님께 약간의 장난도 칩니다. 그동안 사이도 무척 친해지고 서로 터치도 자주 일어나고 합니다. 우리 잘생긴 박서방 하면서 너무 잘해주십니다. 저녁밥을 차리려고 주방을 귀엽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때는 장모님이 귀여워 죽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자극이 아마 필요했던 시점인가 봅니다. 귀가 중에 역 근처에서 업소 명함이 흩어져 있길래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잠바 포켓에 넣고 집으로 왔습니다. 마누라 무서워서 그런 곳에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가고는 싶지만 같이 갈 사람도 주위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간의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장모님께 오늘 커피를 쏟았다고 세탁해달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포켓을 뒤질 거고 그 명함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 쑥맥이신 분이 그런 명함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업소를 아시는가 궁금도 했습니다. 와이프 입원 중에 이런데 가서 푸는가 하고 화내실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은근히 기대를 하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탁한다고 아마 그 명함을 봤을 것이다. 그날 마침 아들이 학교에서 캠프를 가고 저녁에 둘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역시 모르는구나. 아니면 명함을 못 봤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날은 식사 끝나고 맥주를 한 잔 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맥주 한 잔 권해도 손사래를 치셨던 장모님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청해서 맥주를 한 잔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손자도 없으니까 심심하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맥주잔을 대면서 따라 달라고 하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장모님이 적극적이실까? 참 별일이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이는 도란도란 재미나게 맥주를 몇 병 마셨다. 술이 들어가자 장모님은 얼굴이 밝아지며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취한 장모님이 왜 이렇게 예쁘고 귀엽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마구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흥분되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그 문제의 명함을 꺼내시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런 업소에 자주 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안 보신 줄 알았는데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요, 주길래 무심결에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장모님 눈치를 봤다. 그런데 장모님 이게 무슨 업체인지 어떻게 아세요? 하고 슬쩍 역으로 되받아 쳐봤습니다. 왜 그래? 나도 알거는 알아. 나 세상 물정 모르는 쑥맥 아니야. 하고 얼굴이 완전 빨개지며 항의하듯이 말하셨습니다. 자네 말 돌리지 말고 솔직히 숨기지 말고 말해봐. 얼마나 자주 다녀 이런데. 그렇게 다그치는 장모님 얼굴이 홍시같이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살짝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너무 쌓여서 딱 한 번 약간 가련하게 보이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게 나와야 되는 장모님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엉뚱한 말을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가게는 한 번 가면 도대체 얼마야? 하고 아주 궁금한 듯이 물어보셨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나는 완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묘했는데 혼내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좀 세게 말해야겠다 싶어서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한번 가면 7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머님 다시는 안 갈 테니 둘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허고 장모님 눈치를 살짝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아. 돈 벌기가 너무 쉽구나. 어이가 없네. 그러더니 한참을 술잔만 비우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는 눈치이다. 혼자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있더니 장모님이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 말을 하셨습니다. 70만 원 진짜 너무너무 큰 돈이네. 박서방 자네 다음에 도저히 못 참겠거든. 그런데 가지 말고 나라도 괜찮다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말이야. 놀리려고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놀래서 장모님을 보니 장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게 보이는지 정신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라 완전히 꿈에 그리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미삼아 평소에 장모님의 본심을 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도 교사다운 성격으로 상스러운 농담을 일절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완전 헷갈렸습니다. 약간 취기가 올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침묵을 깨고 장모님이 배시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그럼 난 이만하고 쉬겠네. 하고 일어나셨다. 그리고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가셨습니다. 나는 혼자서 남은 술을 홀짝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아까 보인 장모님의 웃음은 어떤 의미인가?
장모님이 나를 유혹하신 것 맞는데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있더니 장모님이 목욕을 하고 나와서 자러 간다고 방으로 들어가신다. 들어가면서 자네도 얼른 목욕해 하면서 또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느낌이 확 왔습니다. 아, 장모님이 나를 원하고 있구나. 바로 뒤따라 방에 들어가서 장모님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장신의 나에게 장모님의 작은 몸이 딱 맞게 폭 안겼습니다. 자네 왜 이러는가? 하고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금방 말하셨잖아요. 이번에 참기 힘들면 장모님이 풀어주신다고. 저 오늘 도저히 참기 힘들어요. 풀어주세요. 장모님이 스르르 몸에 힘을 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뜨겁게 받아들이셨다. 그날 우리 침실에는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이 계셨다. 우리는 오랜만에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사랑을 나누어 보니 서로가 좋아하는 타입이었다. 나는 장모님과 같은 귀엽고 자그마한 타입을, 장모님은 나와 같은 훤칠하고 키 큰 타입 남자를. 말하자면 우리는 인너궁합이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왜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다. 언제부터인가 나 같은 남자하고 연애해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하고는 40대 중반부터 관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성격이 꼬장꼬장해서 살면서 미운 적만 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연애는 뜨겁게 조심스럽게 타올랐습니다. 장모님의 마지막 사랑인 나는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이후로도 우리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고 재미있는 비밀 연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007 작전을 방불하는 스릴 있는 연애를 했습니다. 2주에 한 번 평일을 정해두고 만났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철역에서 만나 근처에 쉴만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방호수를 문자하면 장모님이 그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서면 장모님은 완전 돌변하십니다. 그 변신이 너무 귀엽고 너무 러블리했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합니다. 우리 장모님을 보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우리는 서로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조심에 조심을 더한 비밀 연애를 이미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이 스릴 있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장모님도 또 한 번의 청춘을 산다고 행복해 하시고 계십니다. 꼬장꼬장한 영감 남편한테도 화도 안 내고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주위가 모두 편해지고 행복해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장모님과 나는 2개의 세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장모로서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 뜨겁게 살아가는 환타지 세계. 인간은 살아있는 한 꿈꾸는 존재인가 봅니다.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히 마무리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피로를 풀어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7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아내의 새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장모님이지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 믿고 사는 아내한테는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어렸을 적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가게 된 것이니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겠네요. 아무튼 교민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 지역까지 상세히 이야기하면 제가 누구인지 알 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지역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캐나다 북쪽 어디쯤이고 교민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 딱히 말씀드릴 필요까지 있는가 싶지만 이민 후 생활은 딱히 좋을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고생을 한 게 있었기 때문일까? 어머니는 이민 생활 시작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한 통 되지 않고요. 아버지 또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며 이민 생활에 적응을 못하시고 저를 두고 혼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제 나이 24살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민들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그때는 한국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저를 이역말리 타국 땅에 오게 만든 사람들, 와서도 저를 버리거나 저를 배신한 사람들 뿐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래서 최대한 한 명의 한국 사람들이라도 피해가며 살기 위해서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교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깊숙하고 한적한 시골 동네까지 다다르게 되었네요. 2년 전에 직장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든 제가 싫어해 마지 않았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느꼈던 감정은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니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외로움과 그리움을 많이 느꼈던 걸까요? 당시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녀였지만 그렇게 정서도 공유하고 말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서로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는 그녀와 제가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식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 뿐이지 이미 그녀와 제가 한 집 살림을 하면서는 부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동거인이 아닌 저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저보다 먼저 퇴근을 했던 아내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외투를 벗으며 슬쩍 아내의 핸드폰을 바라봤는데 핸드폰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살짝 비슷하거나 많아 보이기는 했지만 작은 전화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미모는 솔직히 말했을 때도 제 아내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눈이 많이 오는 캐나다에 어울리는 창백하리만치 투명한 피부, 그 피부를 더 새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어깨 뒤로 늘어뜨린 긴 검정색 생머리. 자꾸 시선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통화하는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빠는 잘 지내? 하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으니 그녀의 사촌언니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한테 형제가 없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가족 구성원조차 모르다니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통화를 마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야겠다 반성하던 차였으니 아내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전화기 속 그녀의 미모에 반해 있긴 했지만 흑심을 갖거나 할 생각은 없었고 순수하게 아내를 알아가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대답에 저는 더 이상 흑심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방금 자기랑 통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정색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었고 아무리 많이 쳐도 내 또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엄마냐고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시집을 일찍 갔고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가졌다고 해도 50이 가까운 나이일 텐데 아무리 봐도 나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리거나 한 사람이 당신 엄마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반응에 재밌다는 듯이 웃더니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내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자신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아내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봤던 과외가 있었는데 지금 엄마는 그때 자기를 가르쳐주던 과외 선생님이랍니다. 언젠가부터 두 사람이 부쩍 가까워지더니 자기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과외 선생님이었던 지금의 엄마와 재혼을 하기로 했다 통보했다더군요. 또래의 새어머니를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 했는데 아내도 아버지가 혼자서 오랫동안 외로워하는 걸 봐왔고 새엄마인 그녀조차도 같이 동고동락하며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걸 도와줬던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재혼을 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인 그녀도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주었고 친구이자 언니이자 엄마로 재혼 후에도 아내에게 지극정성이었다고 말해주더군요. 아내도 저희 말에 우리가 같이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런 개인사도 말을 안 했다니 새삼 미안하다며 다시 전화기를 들어 자기의 새엄마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핸드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아까 봤던 대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먼 발치가 아니라 코앞에서 보고 있는데 요즘 핸드폰 화질이 좋다 보니 코 위에 있는 점까지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그녀가 눈웃음을 치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불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려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다기보다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에게 그런 호칭을 써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더 컸어요.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자기 엄마하고 통화 좀 하고 있으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해져서 전화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 장모님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앙담은 입술과 지을듯 말듯 티도 안 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과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거역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어색함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가 끝났다고 이제 그만 전화를 끊고 오라고 하더군요. 식사 때문에 정중하게 이만 전화를 끊겠다고 말하는데 그녀가 저를 불러 세우며 저희 개인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조금 의아했는데 아내가 가끔씩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는 하니 비상연락망 정도의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라 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부쩍 장모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이 매일같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화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장모님을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누나라고 불렀으면 불렀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녀도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같이 있는데도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연락을 받으니 또 전화를 끊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부터는 장모님도 아내의 안부를 위해 거는 전화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를 걸어 저랑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들려주기에는 조금 민망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아내가 잠깐 뭔가 준비하는 틈을 타서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장모님이 전화기 너머로 하는 말에 정신이 빠져 한참 열이 올라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뒤에서 저를 툭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정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밖에서 전화까지 하고 있냐는 말에 당황을 했어요. 재혼한 젊고 예쁜 너네 엄마라고 말을 솔직하게 해줘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아내를 바꾸랍니다. 저는 이제 다 들켜버린 거구나 하고 망했다는 생각을 하고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넘겨받은 아내도 처음에는 조금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사지 않을까 했는데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해서 아내의 기분을 저렇게 좋게 만든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통화가 끝난 건지 아내가 저한테 전화기를 건네줬고 저한테 어떻게 자기한테 말도 없이 그럴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장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 아내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아내가 저를 와락 안아줬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모르니 당황스러웠는데 아내가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이 대충 전화로 저와 아내의 결혼식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캐나다에서 작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캐나다에 방문을 하겠다고요. 아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저보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친엄마처럼 여기던 사람과 전화로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아내는 캐나다에 살면서 젊은 시절에 웨딩드레스 입는 거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엄청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입대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갈 방법이 따로 없었어가지고요. 아무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층 업돼 보였어요. 저는 하지만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해올지 몰랐으니까요. 공항에서 실물로 처음 만난 장모님은 손바닥만한 전화기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키도 크고 화장이 진하긴 하지만 그만큼 더 새하얀 피부가 강조되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검은 생머리는 파마를 해서 두꺼운 웨이브를 지게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도무지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도착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장모님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장모님을 언니이자 엄마로 생각한다고 한들 친아버지인 장인어른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공항에서부터 계속 아내는 아버지 옆에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걷더라도 제 옆에는 항상 장모님이 같이 있었고 그만큼 저는 장모님과 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걸 확신하는 자리에서는 장모님이 저를 실제로 보니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짓궂은 농담을 하는데 정말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가 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2달이라는 꽤나 긴 장기 일정으로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결혼식 준비며 본식도 올리고 있는 만큼 여기 구경도 하다가 가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2주는 시차 적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새벽 출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날라 치면 1층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장모님을 매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조심조심 해야 했어요. 장모님도 그걸 아는지 살짝 다가와 제 손을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차 적응이 완전히 끝난 첫 주말이었습니다. 밖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와 있는데도 아내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쉬게 되었고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따라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로 한 20분쯤 이동했을 때 장모님한테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눈도 많이 온다고 하고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서워서 그런데 그냥 오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아내가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돌아오기로 정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아내가 집에다가 저를 내려줄 테니 저라도 집에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꼭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속으로 그날 무슨 일이 나도 나겠다는 예감을 하게 되었지만 딱히 그러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눈발이 꽤나 날리기에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그냥 나가지 말자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내려주고 두 사람은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내려서 결국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꺼내와 자고 있는 그녀의 위로 덮어주었고 소파에서 잠든 그녀를 뒤로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두 시간쯤 잠을 청한 것 같은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국 제 예상대로 눈 때문에 갇혀서 이틀 정도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틀이라는 긴 시간은 제가 제 의지로 저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길로 저는 거실로 나가 자고 있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단둘이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요. 잠에서 덜 깬 장모님은 저를 보고 슬쩍 웃더라고요. 이제서야 방해꾼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고서는 말이죠. 사실 장모님은 제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짧게나마 같이 있게 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길게 같이 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도 이 상황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식까지 포기했던 아내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죄책감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옆에 너무 가까이 붙는 그녀에게 장모님, 너무 가까이 서 계신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녀가 제 입을 틀어막으며 오늘만큼은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누나가 하고 싶다고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장인어른이 집에 들어온 건 예상했던 이틀보다 빠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말 손살같이 재빠르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네요. 눈이 펑펑 내리는데 우통을 까고 자냐고 아내가 한 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장인어른이나 아내는 당연히 장모님과 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 봐요. 두 사람 다 그냥 눈이 얼마나 왔는지만 이야기하지 둘이서 집에서 뭐 했는지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그날 저를 따로 불러내서 또 폭설이 오지 않는다면 어제의 일은 가족들을 위해 우리만 간직하자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거짓말같이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았고 예정대로 집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두 분의 축하 속에 아내와 저는 결혼식을 올렸지요. 저는 아내에게 비밀을 간직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귀국한 날 이후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내와 또 영상통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장모님이 우리 사위가 보고 싶다면서 자기는 캐나다에서 눈이 많이 오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는 하지만 아내는 정말 그때 눈 많이 왔다며 맞장구만 쳐주고 있고요. 아내에게 이런 걸 숨긴 채 제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장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겨내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평소 사연을 재밌게 듣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저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평소 잘 알던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제가 특히나 잘 맞았던 부분은 둘 다 여행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 액티비티를 즐겼어요. 아내와는 여름에는 수영과 서핑보드,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주로 즐기며 등산이나 조깅 등의 데일리 운동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내는 탄탄하고 늘씬한 몸매를 가졌어요. 지금도 애가 있다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로 몸매가 대단합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연애할 때는 곧잘 몸매가 부각이 되는 옷을 입곤 했는데 그때마다 여자며 남자며 다들 제 아내를 힐끔힐끔 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이런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도 운동이 취미라 근육이나 체력에는 자신 있었어요. 육체적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 저에게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고역이었어요. 아내와는 결혼 후에도 늘 함께 운동을 다니다가 직장 선배의 추천으로 산악회를 가입하게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아내와 산악회 활동을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었죠. 문제는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도 드디어 아이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내가 몰래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녀와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이제 당신도 아빠가 됐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힘드니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서 웃다가 울다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도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내 곁에서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정성을 다해 아내를 돌보자 아내도 고맙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미칠 것 같더군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항상 집에서 아내를 돌보자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 집에 있는 게 고역인 제게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두통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타이레놀로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대뜸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가까운 곳에 있어 바로 아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던 아내가 정말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었는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는지 애 낳을 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지내라며 너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겠다며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임신을 했다지만 회사 생활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는 주말에는 시댁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게도 자기에게도 좋을 것 같다면서 솔직히 여보도 나 돌보느냐 힘들지 않았냐며 주말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더군요.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토요일에는 아내를 시댁에 데려다 주고 일요일에는 시댁에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 아내가 없이 주말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아내를 시댁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는데 좀 허전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몸도 좀 풀고 바람도 쐴 겸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한잔했어요.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또 오랜만에 산악회에 나갔어요. 아내가 임신한 후로는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멤버가 있더군요. 그 여자분은 야외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새하얀 피부에 여리여리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행을 시작하자 다들 하나둘씩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하는데 저와 그 여자분만 일행이 없어 자연스레 산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산을 오르는데 그녀는 산악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등산 초반부터 힘들어 하길래 옆에서 부축해주며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오르다 보니 저희만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그녀는 많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꼭 정상 등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 무리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저희는 중간에서 내려오는 무리를 만나 함께 하산했지요. 그렇게 뒤풀이도 함께 하고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도 산악회에 나가자 그녀가 반갑다는 듯이 제게 인사를 건네며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매주 산행을 함께하며 우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악회 단톡방에서 저를 보고는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토요일에 시간이 되면 산악 장비를 사고 싶은데 자기는 봐도 잘 모르니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에 만나던 그녀를 토요일에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녀를 본 순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등산복을 입고 있던 그녀를 보다가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는데 그녀의 하얀 피부가 더 부각되어 그렇게 청순가련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쁘더군요. 제가 살짝 벙쪄 있자 뭘 그렇게 서 있냐며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 이끌더군요. 사실 산행하면서 도와주느냐 항상 손을 잡았지만 이때는 좀 묘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손에 이끌려 매장에 들어가 신발이며 스틱이며 가방 등등 물건을 꽤 샀어요. 장비가 꽤 많아 혼자 들고 가긴 무거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물건을 같이 들어주다 보니 자연스레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꽤 넓더라고요. 그녀는 오늘 고마웠다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치맥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웃으며 스킨십을 하는데 저도 안 한 지 오래돼서 금방 몸이 달아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대담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가 더욱 열렬히 제 목에 팔을 감싸고 달려들더군요. 그대로 그녀를 들쳐업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그녀를 안았어요. 체력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이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산악회를 다녀왔습니다. 등반 후에는 저는 아내를 데리러 시댁에 갔어요. 아내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만큼 아내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산악회에서 그녀를 만난 후에는 쌓이는 게 없이 모든 것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개운했어요. 한 번은 천천히 산행을 하면서 일부러 일행들과 뒤처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키스를 하다가 그녀가 뒤를 돌아 나무를 잡고 엎드리더니 저를 재촉했어요. 그렇게 그녀를 뒤에서 안았어요. 야외에서 하니까 정말 스릴 넘치더라고요. 누가 볼까봐 걱정되다가도 평소보다 더 흥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짜릿하게 그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 오면서 산악회에 소홀해졌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와는 멀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아이를 돌보느냐 정신이 없어요. 그치만 산악회에서 만난 그녀가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녀가 아직도 산악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좀 더 크면 산악회를 다시 나가 그녀를 만나고 싶긴 하네요. 아직도 산악회를 나오는지 잘 지냈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제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빨리 커서 아내와 단둘이 주말마다 산행이든 뭐든 다니고 싶어요. 함께 했던 모든 액티비티들이 그립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 어떤 운동보다 체력 소모가 큰 것 같긴 해요. 늘 피곤하네요.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냥 요즘 따라 그녀가 자꾸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두 딸아이의 아빠이고 최근에는 딸아이의 친구를 향한 사랑에 빠진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딸의 친구를 사랑한다고요. 너무 어이없어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너무 심각하고 순수한 사랑의 열병이니 비웃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나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제 딸의 절친인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지요. 딸과 그 친구는 내리는 폭우 때문에 곧장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셔틀버스가 우리 아파트 정문에 내리기는 하지만 딸의 친구는 거기서 조금 더 걸어가야 했기에 둘은 비를 피할 겸 곧장 우리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둘은 밤새 제잘대며 라면도 끓여 먹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달깔대며 웃는 것 같더니 어느새 잠이 들었던지 조용하더군요.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저대로 서류 검토할 것도 있고 해서 그날 밤을 커피와 담배와 더불어서 서재에서 꼬박 세웠습니다. 문서 작업할 것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 잠깐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바람이나 쐬겠다며 나왔는데 딸의 친구가 마침 베란다에 나와 있더군요. 저는 그 아이의 시간을 방해했나 싶어서 잠깐 움찔하는데 그 아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뭔가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이런저런 일상적인 말을 하면서 공부하기 힘들지 않으냐, 바람이 차니까 어서 들어가서 자거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의 친구는 자다 깬 얼굴이었고 아마도 낯선 곳에서 겨우 눈 붙이다 깬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아릿한 감성이 담긴 옆 얼굴로 먼 곳으로 시선을 두었습니다. 일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방망이 치고 말았고 한편으로는 그 옆모습이 너무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주 익숙한 그 옆모습, 오래전 대학 시절에 제 첫사랑도 꼭 그런 얼굴로 도서관 창가에 서 있고는 했었지요. 그녀와 저는 당시에 같은 대학의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걸어갔고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에 대한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이 너무 많아서 혹은 아픔의 근거를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라도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지만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걸 떠올리자 몹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만약에 그녀와 그때 이별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분명히 부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뜻대로 저는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중에 하나를 쳐서 법관이나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 되어서 그 시절의 엘리트들이 거쳐갔을 코스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녀와 저는 고교 시절부터 사귀었기에 누구 하나 뒤떨어지는 학교에 가지 않도록 서로 공부에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병으로 아프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몇 주를 병상을 지켜야 했을 때에 그녀가 저와 교대로 어머니의 수발을 들었고 학원에 그 기간 동안 가지 못해서 필기를 못한 것을 그녀가 복사를 해와서는 제게 공부를 가르쳐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꼼꼼하고 세심하며 자신의 주위 사람을 잘 챙기는 것은 딸 아이 친구와 똑같았습니다. 당시의 여자친구의 집안이 워낙에 엄격해서 제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홀어머니의 유복자라는 것을 안 그 집 어른들의 반대로 저는 대학 시절에 그 집에서 밥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몹시 울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대신해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무런 가식 없이 우리는 사랑했고 미래를 막연히 약속했고 서로에게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로 몸과 마음의 각인이 되었지만 결국은 현실의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주 이름이 있는 어느 드레스 부티크에 디자이너로 취업해서 잠깐 다니다가 얼마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부유한 의류 사업가였고 하고 있는 일을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하며 사업과 집안이 날로 번성해 갔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그녀 역시도 그저 가정주부로만 지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남편 사업에 일정 부분 합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아이는 몇이나 되는지 남편과의 사이는 좋은지 등등 모든 것이 궁금했지만 저는 이미 지나버린 우리 사이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을 들킬세라 그날 동창회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아픔은 제 마음 안에 내재돼 있었던 것이지요. 이루지 못했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 아팠던 기억과 그녀가 떠난 이후로 너무도 흔들렸던 20대 말미가의 나이까지도 제 몸과 마음 속에 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고요. 딸아이의 친구는 이후로도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습니다. 말갛게 저를 쳐다볼 때는 일순간 옛 시절 첫사랑을 보는 것 같아서 아픔이 아파왔고 지난 시절의 아픈 추억 때문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그 고통의 순간을 다시 대하며 그 똑같은 시간을 다시 해낸다는 것은 일종의 자해였지요. 아저씨가 잘 대해주셔서 이 집이 꼭 우리 집 같아요 하면서 딸의 친구는 방긋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여자친구가 몹시 좋아했던 꽁치 김치찌개를 제 손으로 오랜만에 끓여서 딸들과 아내 그리고 딸의 친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딸의 친구는 몹시 부러워하며 우리 집 분위기를 칭찬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고교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을 보내고 대학 시절 말미에 결국은 우리 앞에 현실을 깨닫고 각자의 인생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는 그때 제가 사랑했고 다가가서 미래를 꿈꿨던 아주 맑고 순수했던 그 시절의 사랑의 대상을 딸의 친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저를 흔들고 젊은 날의 저를 상기시키는 또 다른 감정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못 이룬 지난 시절에 대한 회한일런지 무작정 아무에게나 지난 제 사랑을 연결켜보려 하는 작년의 주책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감정을 저 혼자 조용히 음미하며 푸르렀던 제 젊음의 못다 이룬 꿈의 순간들을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음의 한가운데 저는 그저 일만 하면서 제 나이 또래의 남자들이면 다들 그렇게 사는 방식에
제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음에 안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이전의 나날들은 생각하지 않고 외롭게 걸어오면서요. 그리고 무언가 번개가 한 대 치고 지나간 듯이 이상한 열병에 휩싸여서 최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자칫 흔들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제가 마구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오래전 여자친구의 환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저와 다름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위안을 얻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상처 준 것은 그대로 아프게 간직하는 것만이 최선일 것입니다. 지난 시절의 고통을 이제 와서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는 생각은 얼마쯤은 미련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친구는 저 너머 유리벽으로 가진 제 청춘의 흐릿한 기억이 다가와 있는 것이라 여기며 그저 지켜만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1년 된 20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직장은 그만두었고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창 사랑이 쏟아져야 할 신혼이지만 남편과 별거 중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대학생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복학생 오빠였고 같이 듣는 과목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그러다 사귀기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다른 지역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대학교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보다 얼굴도 많이 상했고 살도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인사도 하고 말도 걸었지만 가볍게 인사만 받아줄 뿐 깊게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련이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너무 변한 남편의 모습에 신경이 많이 쓰였고 주변에 알만한 친구들에게 남편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니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져서 남편이 보증까지 섰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채업자들이 매일 같이 찾아와서 괴롭혔고 자연스럽게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대리운전이랑 일용직 알바를 하면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남편의 연락처를 받아서 만났습니다. 소식을 들었다는 제 말에 마음에도 없는 동정이나 하면서 사람 비참하게 할 거면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면서 예전과 달리 사람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 품에서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의 변화가 불었는지 남편을 데리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부드럽기만 했던 남편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날 제 침대에서 같이 잠도 자고 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 이상의 사이로 발전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싫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갚아야 빚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에 자기랑 엮이면 제 인생도 힘들어진다면서 딱 이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면서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빠와 엄마도 반대를 하셨지만 하나뿐인 외동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서 아빠한테 받는 돈을 주었고 바로 모든 빚을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은 꼭 갚겠다면서 저한테 꼭 갚겠다는 각서와 함께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받을 생각을 하고 준 것이 아니었지만 남편의 자존심과 의지를 지켜주고 싶어서 남편이 써준 차용증에 저도 사인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 집이 여유가 있는지는 남편이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집에서 동거민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하던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성격상 집에서 쉬는 건 안 맞는다면서 원래 다니던 회사에 연락도 해보고 동종업계에 연락 및 이력서도 넣어보았지만 이미 안 좋게 난 소문과 바닥으로 떨어진 신용등급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일용직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빠가 남편을 회사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한다길래 부탁해놨다고 하면서 같이 면접 및 이력서 내러 가자고 하면서 아빠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인사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장실로 가고 있었고, 사장실 명패에 적힌 아빠의 이름에서 특이한 채 성과 같은 것을 보면서 아빠임을 한 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갑자기 신입사원 면접이 사윗감 면접을 본 남편은 엄청 당황을 하였지만 성실하고 반듯한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였습니다. 매일 같이 야근하고 굳은 일도 도맡아 하면서 사장의 사위가 아니라 진짜 신입사원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했으면서도 야근한다고 하거나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갔다고 하거나 주말 특근이라면서 주말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차 위치를 렌트카 어플로 확인해보면 시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고 가면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가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상한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 가는 것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 주말 특근이라면서 나가길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잘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편의 차는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상했던 부분이라 미리 사두었던 시부모님 선물을 챙겨서 시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는데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시끌시끌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는데 갑자기 조용해졌고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엄청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왔냐고 묻길래 주말에 남편도 회사 가고 심심한데 지난주 주말에 백화점 갔다가 시부모님 선물도 샀는데 그것도 드릴 겸 해서 놀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회사에 안 가고 여기 있냐고 묻자 잠깐 부모님이 불러서 왔다고 하면서 곧 회사로 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중에 방에서 아까 들렸던 아기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씨네도 왔냐며 방문을 열었더니 처음 보는 여자와 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사촌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당황해는 모습을 보니 나쁜 촉이 왔습니다. 그녀에게 남편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끝까지 사촌이라고만 하고 남편은 같이 집에 가자고 하는 것이 너무 티가 났습니다. 남편의 아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일들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시댁 근처로 취업을 하자마자 회사 동기인 그녀와 썸을 타기 시작했고 그때는 저와 아직 사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헤어졌고 그 후에 그녀 집안과 양가 상견례 빚 결혼날까지 잡았는데 시아버지 사업 문제가 생기면서 결혼을 미룬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대학 모임에서 저를 다시 만났고 그때는 그녀가 임신 중이어서 솔직하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면서 빚도 해결할 수 있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결혼하는 동안에 그녀는 시댁에서 혼자 남편의 아이를 낳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월급의 반을 항상 시댁에 생활비로 보낼 때 시아버진 사업이 망해서 마땅히 수입이 없으셔서 보내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와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 생활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다 정리하겠다고 하였지만 물론이고 아가씨네도 서방님네도 다 알면서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녀도 시댁에서 나가서 나타나지도 않고 혼자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데 저들의 속셈이 너무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들을 상속받으면 저와 이혼해서 한탕 챙겨서 같이 살 궁리를 하는 것이 너무 뻔하게 보였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서 남편의 짐은 시댁으로 보낼 테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 집의 절반은 자기의 아들 것인데 제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하냐면서 저보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억의 빚만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가 생기냐면서
그것이 어떻게 남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재산의 절반은 남편 거라고 헛소리 하시길래 그 집 명의가 아직 저희 부모님 거라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남편의 차키도 뺏었습니다. 제 명의로 빌린 렌트카니까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끝까지 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로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갔고 제가 듣고 당한 모든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담배만 피우셨고 엄마는 우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던 아빠는 저를 믿겠다며 제 선택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빠와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용서나 재결합은 없을 것 같고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변호사라며 연락처를 주셨고 시간 날 때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막장 같은 결혼 생활이 저한테 벌어질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당하고 보니 세상에 믿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죄송하지만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은 편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은 전부 다 진행할 것이고 차용증을 근거로 빌려준 돈도 받아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위자료 및 합의금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횡령한 사실도 나와서 경찰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도 용서 및 자비를 베풀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배신의 결과물이 얼마나 뼈아픈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란성 쌍둥이로 키도 몸무게도 비슷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언니가 있는 쌍둥이 자매의 동생이에요. 부모님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고 하면 이해가 더 쉽겠네요. 이 이야기는 제가 20대 중반일 때의 이야기예요. 언니와 저는 동네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예쁘장한 얼굴을 가진 쌍둥이였어요. 중고등학생이 되고 친구들은 각 친구의 특징으로 언니와 저를 구분을 하였지만 어른들 눈에는 똑같이 예쁜 여학생이었어요. 쌍둥이이면서 언니이자 동생이자 친구이지만 서로 너무 똑같은 게 싫어서 앞머리도 잘라보고 단발도 해보고 서로 다르게 보이려 많이 애를 썼죠. 그래도 동네 어른들은 구분하기 힘들어 하셨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헷갈려 할 정도로 똑같았어요. 그런 저희 쌍둥이에게도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갈리는 성격이 유일한 다른 점이었죠. 그런데 성격은 대화를 길게 나누거나 함께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언니 이름을 불러도 인사를 하고 제 이름을 불러도 인사하곤 했었어요. 언니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낯가림도 심하고 곁에 진짜 친한 친구들만 항상 함께하는 반면 동생인 저는 워낙 외향적인 성격으로 활발하고 여기저기 친구를 많이 사귀는 성격으로 확연하게 갈렸어요.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저희 쌍둥이를 다 아는 친구들이라면 항상 하는 말이 얼굴은 똑같은데 성격이 어쩜 그렇게 다르냐는 말이었어요. 그 정도로 성격 하나만은 확실하게 달랐죠. 저는 그렇게 내성적인 언니의 성격으로 남자나 한번 만나볼 수 있으려나 항상 걱정을 했죠. 그런데 대학을 다니며 언니의 성격은 정반대가 되었어요. 항상 저랑 붙어 다니다가 대학을 따로 가면서 언니가 내성적인 성격에서 저와 같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동안은 아마도 제 성격에 눌려 언니가 내성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언니 성격 때문에 연애도 못할 것 같다고 한 걱정이 괜한 걱정이었던 거예요. 언니는 예쁘장한 얼굴에 좋은 성격으로 학교에서 인기가 굉장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언니는 외향적으로 밝은 성격으로 대학에 다니면서 몇 번의 연애도 하고 대학을 졸업했죠. 그냥 친구처럼 항상 연락하던 언니가 웬일로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보다 제가 먼저 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만나던 남자친구인데 서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으니 결혼을 할까 생각 중이랍니다. 왠지 모르게 친구를 하나 잃은 것 같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멍해졌어요. 부모님보다는 가족이지만 친구 같은 저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밝은 성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봤던 저이기에 제가 한번 제대로 된 남자인지 봐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그렇게 언니의 남자친구랑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언니의 남자친구 역시 엄청난 텐션을 자랑하는 인싸 중에 인싸 스타일인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쌍둥이라서 그런가 남자 보는 눈이 비슷하구나. 내가 항상 원하고 그리는 남자상의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언니와 언니 남자친구와 셋이 저녁 식사를 하며 간단히 술 한 잔씩 했죠. 언니 남자친구도 성격이 워낙 좋은지라 첫 만남이었는데 형부 처제 소리가 오고 갔어요. 재미있는 저녁 식사 자리가 되었죠. 그리고 언니가 자취하고 있는 집으로 2차 자리를 옮겼어요. 술 마시는 스타일도 어쩜 저랑 그렇게 비슷한지 처음부터 끝까지 소맥으로 달리다가 결국은 셋 다 취해버렸어요. 어차피 언니 집이니 맘 놓고 편하게 마시다 훅 취해버린 거죠. 소맥을 계속해서 마시니 자면서도 화장실을 몇 번을 들락날락했는지 모르겠어요. 방에서 자다가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언니 남자친구가 언니 이름을 부르네요. 언니 옷을 빌려 입고 있었더니 헷갈렸나 봐요. 장난칠 마음에 언니 남자친구에게 다가갔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싶어 형부 저 처제예요 라고 했더니 장난치지 말라면서 더 꽉 껴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제 심장은 제 심장이 아닌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너무 제 이상형과 가까운 언니 남자친구에게 잠시 흔들렸습니다. 못 이기는 척 형부에게 안겨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얼굴 전체에 입맞춤을 마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살짝 빼는데 술 한 잔 마시니 몸이 뜨거운데 더 뜨겁게 해보자며 덮치는 언니 남자친구와 뜨거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얼굴도 발그레하고 온몸이 달궈져 있는 상태인데 형부는 오늘은 왜 더 흥분되냐며 있는 힘을 다해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언니가 깰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에 그렇게 짧고 굵게 열정을 불태웠죠. 조심조심 살금살금 조용히 들어오더니 형부는 제가 진짜 언니인 줄 알고 아까는 처제가 깰 것 같아서 급하게 했지만 처제가 푹 잠든 것 같으니 한 번 더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자고 하네요. 형부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의 온몸을 쓰다듬어주며 아껴주는 듯 하지만 박력 있게 다뤄주었어요.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느껴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른 느낌이 그 남자가 뭐가 달라서가 아니라 설렘이 커서였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동생인 걸 말하기엔 늦었고 에라 모르겠다. 형부와 저는 언니의 자취방에서 전날 마신 술이 깰 수 있을 만큼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눴어요. 술이 거의 다 깬 형부가 헐떡이며 제게 말합니다. 배꼽 옆에 있던 점이 없는 걸 보니 아까 동생이라고 한 게 진짜였냐고 말이에요. 언니는 배꼽 옆에 큰 점이 있는데 쌍둥이라 해도 저는 그 위치에 점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동생이라고 그제야 저도 제대로 된 실토를 했어요. 형부는 다급하게 옷을 입더니 이건 우리 평생의 비밀이라고 지켜줄 수 있냐고 하네요. 저도 언니를 잃고 싶지 않으니 당연히 비밀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남자친구는 몇 달 뒤 언니와 식을 올려 진짜 형부가 되었고 형부와 저는 평생 묻어둘 비밀에 대해 아직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부를 볼 때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뺏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한 번 더 실수 아닌 실수를 가장해 잠시나마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는 상상을 해요. 언니랑 형부는 지금은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고 저 또한 이상형의 남자는 아니지만 성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그렇게 우리 4명은 자주 만나 술자리도 함께하고 식사도 함께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진 얼굴로 남편들은 확실히 구분짓고 있네요. 형부와의 첫 만남이 실수였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짜릿함과 설렘은 최고였던 하루였습니다. 언니와의 영원한 비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까지가 쿨한 연애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애 중에도 남사친, 여사친을 빙자하며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따로 만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한 애인을 두었던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수의사 남자입니다. 여자친구는 20대 중반이고 사귄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중에 동물 환자의 보호자였던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피부병, 예방접종 등으로 종종 병원에 내원하면서 치료 후 대화를 나누다 보니 대화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쉬는 날이면 데이트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 여자친구는 대학교 졸업 후 임용시험 준비 중이었습니다. 비교적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여유가 있던 저는 자취를 하며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위해 첫 1년가량은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첫 임용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고 성적이 좋았던지라 희망하는 가까운 지역의 초등학교로 출퇴근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 한참을 껴안고 울었고 기념하기 위해 자그맣게 이벤트도 해주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고 혼기가 찬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결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았고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며 2년 정도 후에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잘 만나다 보면 결국엔 저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예쁘게 연애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임용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즈음 여자친구는 학교 근처로 조금 더 넓은 집을 구해야겠다 하여 함께 집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살짝 거리가 멀어지긴 했지만 서로의 집에서 집 데이트도 자주 하고 만나는 날이 줄어들지는 않아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중 여자친구가 대뜸 친척, 동생과 함께 살게 될 것 같다는 말을 전해와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연인이다 보니 서로의 집에 자주 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남자라는 말에 찝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척 동생도 임용 준비를 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대학교 동창 모임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라고 걱정되지 않게 연락만 잘해주라는 말을 남겼고 집도 잘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데이트를 하며 사촌 동생, 동창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고 저에게도 소개해주겠다며 그 주 주말에 사촌 동생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보니 외모도 준수하고 멀끔하니 예의도 바른 게 더욱 안심되었죠. 이후에는 어쩌다 보니 여자친구의 동창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저를 한번 소개해달라고 하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을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전 남친이 동기였다라며 아직 임용 준비하지 않냐, 잘생기고 성격도 진짜 좋았는데 등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의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뭔가 촉이 좋지 않았지만 뭐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사촌 동생과 함께 살게 된 이후로 데이트할 때마다 한 번씩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자꾸만 연락이 점점 늘어나는 듯한 모습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연히 여자친구의 휴대폰 화면에서 반말을 하고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살짝 보이게 되었고, 지난번 여자친구의 동창이 해준 얘기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과 불안감은 도저히 떨쳐지지 않더라고요. 사촌 동생이 반말로 이름을 부른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너무 사랑하고 믿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저는 꼭 확인해야만 했고 알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머릿속을 지배했었으니까요. 결국 여자친구가 출근하고 집이 비어있을 때 몰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 여자친구의 집과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취 혹은 사촌 동생과 사는 집이 아닌 누가 봐도 신혼집처럼 꾸며져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게 뭐지 싶었지만 그래도 둘이 살게 되었으니 좀 더 신경 쓰고 사는 건가 했지만 신혼집처럼 둘이 찍은 사진도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많이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제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여자친구 퇴근 시간을 기다렸고 여자친구 퇴근 이후 이것에 관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관계가 진짜 친척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 집에도 다녀왔다고 말하니 순간 여자친구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사진도 봤고 서로 반말하고 이름 부르는 거도 봤다고 사실대로 말을 했더니 회피하듯 이런저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대화 내용을 더 보여달라 그래야 믿을 것 같다고 하자 그건 또 보여줄 수 없다더군요. 계속되는 추궁에 점점 본인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했는지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그는 사촌 동생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머리를 강하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고 설마 했던 불안감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라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난 제 모습에 여자친구는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고 공부에 관해 도움 주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집에서 공부하고 먹고 자게만 해준 거라며 저와 연애하면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쿨한 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만나는 걸 떠나 둘 사이 자체가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그냥 친구 같은 존재로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 같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말을 남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를 당장 내보내겠다며 정말 믿어달라는 말과 함께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하루 이틀도 아닌 상당한 기간을 저 만나는 동안 몰래 전 남자친구와 동거했다는 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몰래 무슨 짓을 했을지 그냥 온갖 상상에 사로잡혀 정말 피폐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많이 사랑했고 결혼까지 염두에 뒀던 여자친구이기에 이렇게 헤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정말 아무 일 없었다며 저를 붙잡는 여자친구를 보면 순간적으로 그 말을 믿고 싶어져 버립니다. 정말 남녀 사이에 헤어지고 나서 친구로 남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여자친구의 말을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마음 단단히 먹고 헤어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어렵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